오늘 시장의 최대 관심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엔화 가치가 과연 1990년대 7월 이후 약 3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인가? 이미 1년 전에 기록한 151.9엔까지 떨어지면서 지금 엔화 투자자들 말 그대로 망연자실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더 우려되는 것은 기시다 정부가 아오키의 법칙에 걸리면서 엔화 통제력마저 상실했다는 점입니다. 자, 아오키의 법칙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오늘 미국 증시 얘기부터 조금 해보겠습니다. CPI 발표를 앞두고 사실상 무디스의 이 이슈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오히려 CPI 쪽에 더 집중하는 모습 아닙니까? 네, 보통 증시에서 최고치나 최저치를 이렇게 기록할 때는 예. 바로 직전에 미국에서 그 1, 2, 3 이렇게 해서 사실 그것을 기다리면서 예. 수를 세웁니다는 외환시장에서 오늘 1, 2, 3 얘기 나온 것은 아마 이례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지금 이제 서머타임 해제됐으니까 2시간 정도 차이 나죠? 예. 현지 시간으로는 9시 53분 정도, 우리 시간으로는 11시 53분 정도에 1, 2, 3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오늘 그 장중한 때 엔달러 환율이 151.92엔까지 올랐습니다. 사실 그 엔화 가치로 보면 그만큼 떨어졌다는 얘기인데요. 예. 지금 마감 지수로는 조금 떨어진 걸로 나옵니다는 우리 시간으로 11시 어젯밤이죠. 11시 53분 정도서부터 1, 2, 3에서 왜 이런 얘기하냐면 작년에 10월 21일 날 예. 151.94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장중 151.92까지 가니까 예. 1, 2, 3를 하면 이렇게 사실 그걸 돌파하지 않느냐. 정말 들어갔다. 그렇죠? 그걸 기록했으면 33년 만에 예. 엔달러 환율은 최고치, 엔화는 가치로 얘기하면 최저치를 기록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좀 전해드리는데요. 예. 잠시 후에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무디스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 뭐 찻잔석의 미풍이다 이 표현을 홍앵커가 쓰셨습니다는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예. 국내 그 증시에서 이렇게 보면 증권사 페이퍼들이 많은 그 영향이 많은 쪽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는 글로벌 증시는 이번에 그 신용등급 전망이죠. 예. 전망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강등한 이후에 세계 주가가 어제 하루 평균적으로 보면 0.5% 상승했습니다. 예. 국별로 평균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거 2011년 같은 증시 폭락 사태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이됐고요. 달러 가치도 폭락이 당시에는 됐습니다는 예. 지금은 달러 가치가 거의 플랫하게 달러 인덱스가 105에서 106대를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오히려 금리가 하락했으니까 사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그래서 홍앵커 말씀대로 찻잔석의 밀풍에 그쳤다. 영향은 거의 없었다. 그 요인은 어제 무디스 3대 평가사가 여러 가지 본인의 일을 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금융위기에 하향만 하는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했었던 그런 이유를 지적해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예상대로 바로 나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오늘 미증시는 가장 무디스의 그 신용등급 전망 강등보다는 10월 소비자 물가죠. 지금 마감 지수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예. 이 마감 지수는 소비자 물가의 그 기다리는 장세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다우존스 지수가 이렇게 올라간 데는 사실 소비자 물가가 지금 예상으로는 9월 달보다는 낮게 나오거든요. 오늘 기대 인플레도 나왔습니다는 예. 안정세로 나왔죠. 그렇죠. 지금 월가의 컨센서스는 한 3.3%, 그래서 전월의 3.7%에 비해서는 낮아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파월 의장이 지난주 목요일에 얘기했던 소위 매파 발언은 오히려 피벗 발언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국채금리 하락과 함께 국채 가격을 상승하는 미국의 무디스의 그 신용등급 강등 전망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채금리가 하락해서 국채가격이 올라가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선 미국의 CPI 결과는 내일 이 시간에 상세하게 진단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자, 급한 것은 먼저 끝없이 추락하는 엔화 가치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은 그 미중 정상회담도 미국 시간으로 15일 열려서 예. 국내 그 증시의 페이퍼들은 굉장히 기대를 높게 하고 있습니다는 그렇습니다. 월가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전혀 월가의 그 시장 참여들은 분위기가 그렇게
기대를 크게 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단연 관심이 그러다 보니까 무디사의 신용등급 강등 전망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미중 간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서도 그렇게 특별히 기대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엔달러 환율 문제가 가장 큰 이슈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까 그 모두에서 그 분위기를 전해주었습니다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엔화 가치는 장중한 때 151.92까지 소수점 두째 자리 가져가면 92까지 떨어졌습니다. 가치로는 떨어졌습니다. 예. 이 수치는 어떠냐 하면 작년 12월 21일 날 151.94까지 이렇게 됐거든요. 결국 근접했죠. 그래서 그렇죠. 1, 2, 3라는 그렇게 수를 잇는 우리가 뭐 신전에 있잖아요. 예. 태양이 떨어지면 떠오르면 1, 2, 3 이렇게 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과 똑같은 현상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외환시장은 1990년 7월 이후에 30년 만에 엔화 가치로 보면 최저 수준의 시장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자연스럽게 올해 들어서 한국경제 TV를 통해서는 진짜 줄기차게 엔화 그렇습니다. 투자하지 마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국내 증권사는 사실 엔화를 이렇게 고객들한테 권유하고 이게 작년으로 따지자면 거의 2년 동안 되고 있습니다. 자,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엔화 가치가 33년 만에 최저치로 실질적으로 떨어짐에 따라서 엔화 투자했던 분이 비상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올해 들어서 대규모 한차선을 나타난 것은 이미 잘들 아실 거로 이렇게 보이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엔화로 미국의 국채를 사주는 이게 이제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국내 증권사가 이걸 권유합니다. 고객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엔화를 한번 바꿔주고 또 미국의 국채를 하면 수수료를 많이 먹거든요. 예. 그래서 엔화로 국채를 매입해 주는데요. 이건 뭐 환차손을 하는 번 걷고 두 번째는 미국의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 보면 5월 이후서부터 120bp 정도 올라갔으니까 미국 국채 가격이 폭락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일부 그 고객들한테 꼭 먹고 알 먹고가 아니라 양박이 걸린 상태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환위험에 노출돼 있는 일본의 그 ETF 상품들을 국내 증권사들이 많이 팔고 있는데요. 환위험에 노출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엔화 가치 하락에 따라서 환위험에 노출되니까 ETF 상에서 보면 일본의 주가가 조금 올라가더라도 환차선이 깎아먹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결과적으로 보면 엔화 관련해서 국내 증권사가 올해 들어서 사실 엔화를 직접적으로 매입해달라 첫 번째. 두 번째는 엔화로 미국의 국채를 사달라. 세 번째, 엔화를 그 환위험에 노출시킨 ETF 상품 권유하는 건 모두 손실을 기록했다. 특히 엔화로 미국의 국채를 사주는 것은 올해 들어서 모든 재테크 수중에 가장 아마 투자 손실이 큰 거로 기록되지 않겠느냐. 요거는 12월 달 예. 우리가 올해 한 해 재테크 시장을 점검하면서 그때 각종 투자 수단을 비교해서 엔화로 미국의 국채를 사주는 이런 게 얼만큼 손실을 기록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화 가치가 끊임없이 추락하면서 소위 돈 냄새를 잘 맡는다는 와다나베 부인들, 이분들도 일본에 떠나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돈 냄새를 잘 맡는다. 아주 표현이 기가 막힌데요. 그러면 얼만큼 돈 냄새를 잘 맡을까 하는 예. 것은 PCO의 통화치를 감안한 국제 이론 공식을 조금 제가 동원했습니다. 그걸 한번 이렇게 표를 보여주시면 제가 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 자금 이동설이 되는데 이게 피셔 이론입니다.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 RD는 일본의 금리다 이렇게 됐습니다. 도메스틱 레이터 이렇게 해서 예. RD고 RE는 미국의 금리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E는 환율의 변동분. 지금 예. 원달러, 엔달러니 올라가죠? 좀 보겠습니다. 자, 일본의 시장 금리가 조금 올라가지만 미국의 금리 RE가 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환율은 더 올라가고 있죠, 엔달러 환율이. 예. 그러면 RD의 빼기를 RE 플러스 환율 변동분 하면 이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죠. 예. 그러면 돈 냄새 잘 맞는다는 이 와나나베 부인 같은 경우는 굳이 일본에 돈을 남겨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국제간 자금으로는 이러한 피시오의 자금 이동설을 바탕으로 한 퀘리 자금들이 이게 주도가 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요. 자, 저 표대로 한다면 와나나베 부인은 일본에서 자금을 이탈해서 지금
2단계 상황을 맞고 있다. 그러면 1단계와 2단계는 어떻게 구별할까 하는 예. 측면은 자, 우에따가 들어오고 나서 10월 말 일본 중앙은행 회의가 오기 전까지 1단계다. 그리고 많은 기대를 했었던 일본의 통화 정책에서 많은 기대를 했고 국내 증권사의 PB들이 자, 환차손을 많이 기록한 상태에서 덕에 물타기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게 10월 일본은행 회의에서는 그래도 엔화 강세가 될 수 있는 조치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단계였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우리도 10월 회의를 점검해 드렸습니다는 그 이유상으로 보면 거꾸로 자 1단계보다도 우에따가 취임해서 10월 일본 은행 회의가 할 때 1단계보다도 지금은 와다리 부인들이 오히려 10월 회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일본에서 이탈되는 속도가 더 빠르다. 이건 아마 엔화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주목하실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거듭된 우에따에 대한 거듭된 실망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제 당신은 믿을 게 없다. 그러니까 일본의 자국 국민의 돈 냄새를 잘 맡는 와다레 부인의 이탈세가 가속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지금 상태에서는 우에따가 지금의 기준금리가 일본이 마이너스 0.1 상태를 그대로 두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이거를 바꾸겠다 하는 입장이 나오지 않을 때에는 지금 이탈세가 빨라지는 와다나베 부인들의 자금을 일본 내로 끌어들이기가 상당히 힘든 환경이다. 그만큼 자금 이탈세가 빠르다. 자금 이탈세가 빠르면 엔달러 환율은 올라가고 엔화 가치는 거꾸로 떨어진다 하는 것을 국내 엔화 투자하시는 분들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 예. 엔화 가치가 이렇게 폭락하다 보니까 결국 또 물타기 해야 된다. 그 지금까지 국내 증권사들이 자꾸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에 물타기 했던 것이 더 투자 손실이 커졌지 않습니까? 또 오늘 또 하면 물타기 또 해달라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 자금의 이탈 속도를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요. 지금 투매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선진국 통화에서 이 투매 현상이 발생하는 건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이례적입니다. 오늘 1, 2, 3 읽은 게 예. 바로 국제 환투기 세력들이 엔화에 대해서 엔화 약세 배팅하는 시각에서 엔화 투매 현상이 나왔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올해 들어서 국제 환투기 세력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올해들 정리하면서 이거 또한 오랜만에 국제 환투기 세력들이 이렇게 등장했던 것은 결과적으로 국내의 외환 시장이 그만큼 취약한 것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예. 연초에는 스리랑카라든가 파키스탄가 중개 1대1의 참여국들이 환투기 세력에 어떤 손을 들면서 결과적으로는 중국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는데 구제금융을 굉장히 고금리다 보니까 예. 결국 스리랑카, 파키스탄은 디폴트가 됐죠. 두 번째는 자 중국도 위안화가 여기 시장에서 1달러에 7.3 이게 깨지면서 환투기 세력이 위안화에 베팅을 했죠. 예. 지금까지 지금 PBOC 중국의 인민은행과 계속해서 환투기 세력과 굉장히 이렇게 싸우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10월 그 일본은행 회의 이후에는 환투기 세력의 타겟팅이 지금 엔화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일본은 세계 IMF, SDR의 5개 준비 통화에 속해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엔화에 국제 환투기 세력이 베팅하는 것은 아주 뚜렷한 근거가 없으면 예. 사실 환투기 세력들이 굉장히 나중에 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자신감 있게 베팅한다는 것은 예. 지금 두 가지. 하나는 기시다 정부, 하나는 일본행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댈 게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부와 그다음에 이렇게 중앙은행에 대해서 아주 무기력해됐던 때가 선진국의 통화가 환투기 세력에 이렇게 됐던 과거의 모습인데요. 아마 그게 1990년대 초반에 영국의 파운드화가 조지 소로스가 공격해서 사실 영국의 파운드화에 걸린 것이 어떻게 보면 선진국 통화에 이렇게 국제 환투기의 희생양이 당했던 첫 번째 사례다 이렇게 됐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2011년 피그스 국가 아시죠? 예, 그렇죠. 그래서 포르투갈, 그리스, 이태리, 그다음에 스페인 이런 예. 국가들이죠. 이런 국가 중에 가장 취약한 국가가 이태리였었거든요. 이태리도 리라화가 굉장히 환투기의 공격이 대상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태리가 G7에 탈락되는 게 아니냐. 그럼 똑같은 각도에서 지금은 국제 환투기 세력들이 엔화를 공격하다 보니까
IMF, SDR의 5개 준비 통화에서 자 엔화가 빠지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자, 엔화 가치가 끊임없이 추락하는 데에는 이 다름 아닌 지난 4월에 취임한 이 우에다 총재의 몫이 좀 크지 않겠습니까? 네, 우에다가 한때는 사실 MIT에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는 결과적으로 취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일본은 압축 성장입니다. 예. 압축 성장했기 때문에 시장의 주도력을 기시다 정부라든가 정부가 그다음에 일본행이 져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저 우에다 얼굴에서 이렇게 보면 예. 저도 그 눈이 큰 사람입니다는 우에다도 눈이 크죠. 용기가 없습니다. 눈이 큰 사람이 용기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정부를 비판할 때 좀 눈이 크긴 하지만 세게 붙입니다. 예. 근데 저 눈이 큰 사람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무슨 조치가 있을 때 아베노믹스를 탈피하겠다 하면 시장의 주도력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6개월 동안 YCC의 변동폭을 이렇게 0.5 플러스 마이너스 0.5에서 이번에 플러스 마이너스 1%는 이거는 시장의 주도력을 해서 먼저 갔던 조치가 아니고 시장의 조치에서 따라가는 조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YCC 변동폭을 이렇게 확대하긴 했지만 시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자, YCC 변동폭이 이렇게 커지면 일본의 국채금리가 올라가서 미일 간의 국채금리가 좀 국채금리 차가 줄어들고 일본의 엔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게 방지하고 엔저가 떨어지는 것을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되겠습니다는 자, 일본의 조치가 나오면 위에다가 조치가 나오면 거꾸로 엔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엔화 가치가 약세가 계속해서 되는 것도 바로 이런 측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조치가 나오든 간에 사실 국제 환투기 세력들이 엔화 약세에 베팅하는 것도 바로 이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위에다가 일본의 정책 변화가 한다 하지만 사실은 아베노믹스를 더 심하게 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자, 그렇다 하려까는 2013년에 취임 당시에 85엔입니다. 엔달러 환율이. 퇴임 시기엔 올해 4월 7일 날 131엔입니다. 횟수로 만으로 10년입니다. 엔달러 환율의 상승폭이 46엔입니다. 10년 동안 46엔입니다. 환율이 올랐다는 것은 엔화 가치가 약세가 돼서 아베노믹스가 되겠죠. 그런데 위에다가 정책 변화가 될 것이다. 많은 증권사들은 엔화가 강세되니까 살 것이다 하는데 6개월 동안 엔달러 환율이 131에서 지금 오늘 151.9엔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엔달러 환율의 속도가 빠르고 엔화 가치 약세가 속도가 빠릅니까? 여기에 대고 일본의 엔화를 사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 환율의 이렇게 속도로 보면 오히려 그렇다가 있을 때보다 엔저를 했던 그렇다가 있을 보다 정책 변화가 모색된다는 이 우에 따위에서 엔저의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에다에 대해서 평가가 나오는 거죠. 자, 우에다는 정책 변화보다도 저 눈 큰 사람이 자기 자신의 마지막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민당에 연명하는 꼴뿐이 통화정책을 간 거지 않느냐 이런 비판들이 전형적인 포퓰리스트다. 전형적인 포퓰리스트다 하는 것이 평가가 나오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에다 총재가 이 엔화 추락을 막지 못하면요. 바로 옆에 있는 기시다 총리가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자민당이 집권당이니까 거기에 총수격이 기시다죠. 근데 기시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있다는 정책 실패가 많죠. 뭐 아시겠습니다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했습니다는 웬 디지털 주민증입니까? 일본에서는 디지털 주민증이 통하지 않습니다. 근데 본인 자신이 자기의 궁핍한 생활을 해서 자기 정치적으로 입지를 하기 위해서 밀어붙인 디지털 주민증이 오류가 됐거든요. 이 디지털 주민증이 되려면 최소한 일본에서 보면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 법정으로 디지털 화폐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디지털 주민증이 되려면 같이 결제 통화 기능을 같이 넣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는 아주 준비도 안 한 상태에서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킨 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디지털 주민증에 당연히 일본 국민의 보호적이지 않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죠. 일본의 IT 능력이든 디지털 능력은 우리보다 월등히 떨어집니다.
일본에 고령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드시 고령자가 많다고 해서 전부 디지털 능력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30년 동안 일본이 뭐냐? 갈라스포가스 함정에 빠질 만큼 국제 환경에서 동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베에서 탈피하겠다 해서 아베 때는 소비세 인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뭐냐? 감세. 이 감세 정책도 성급하게 감세를 내면 인프라가 되죠. 왜냐하면 아베 때 소비세 인상에 의해서 자 일본의 조세 구조가 인프라가 전부 증세하는 부조로 했는 상태에서 감세를 내면 준비를 해야죠. 근데 예. 감세를 밀어붙이니까 실패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 기사 정부가 지금은 9기의 한 법칙에 걸려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9기 법칙은 뭘까 하는 것을 자막을 예. 그냥 내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오늘 새로운 용어로 되니까 9기 법칙은 내각 기사 정부죠. 그리고 집권당의 지지율이 50%가 붕괴됐을 때 9기 법칙에 걸린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경우는 정권이 와해됐던 거나 마찬가지다. 예. 와해됐던 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 일본 정치권의 통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민당 내에서도 저 기사 가지는 안 된다. 기사 총리는 안 된다 하는 이런 시각이 되다 보니까 자 일본은행도 엔화가치 악세에서 통제력을 잃어 위에다가 기시다도 9개의 법칙에서 좀비가 돼. 예.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기사 정부도 막지 못하고 일본행도 막지 못하고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이 국제 사각이다. 국제 시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방금 9기의 법칙을 얘기하면서 좀비에 비유해 주셨는데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최근 여론조사 뭐 결과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시간이 많이 돼서 자막을 통해서 빨리빨리 정리해주면 예. 자 지금의 기시다 정부가 얼만큼 취약하느냐 하면 9기 법칙에 걸렸던 과거 정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시오시로 정말로 취약했었죠. 예. 근데 이때는 내각의 지지도가 8.6%. 이게 모시 정부입니다. 그나마 자민당이 22%를 유지했기 때문에 31%입니다. 예. 9기 법칙에 걸렸죠. 좀비가 됐죠. 그다음에 아소다로 얼마나 취약했습니까? 내각이 22%, 그다음에 자민당이 23%. 이때 통계 조작이 나왔던 겁니다. 예. 이 정도는 안 된다. 그래도 합쳐더라도 45%, 50% 미치죠. 그다음에 민주당 정부에서 이게 뭐냐면 하토야마 정부입니다. 하토야마 6.25라고 해서 시청자 여러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예. 내각이 19%, 민주당 20%, 39%입니다. 과거에 유력했던 정부가 지금 기시다 정부라는 겁니다.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마이니치 신문의 그 여론조사를 보면 50%가 깨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지통신의 지지도를 보면 다 자막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막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 마니치 정부가 마니치 신문에 이렇게 보면 사실 자막이 안 돌리느라. 예, 네. 자막을 최근에 자막이 돌려주시면요. 예. 자막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더 중요하니까 제가 이제 돌려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9기 법칙에 걸려 있습니다. 자, 마니치 신문은 최근에 조사한 겁니다. 예. 내각이 25%, 자민당이 23%, 48%입니다. 지지통신도 내각이 26%, 기시다 정부죠. 예. 그다음에 자민당 21%, 47%입니다. 아사히 신문도 여기 아시아 신문 친자민당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도 예. 임계체에 걸려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 유약했던 정부와 거의 동일하다. 9개의 법칙에 걸려 있다. 좀비화가 됐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9기의 법칙에 걸렸다, 좀비화가 됐다, 엔화 끊없이 추락한다. 어떤 대책이라도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결국은 일본 중앙은행이 해결해야 됩니다. 일본의 이 기시다 정부라든가 그러니까 중요한 선거 이렇게 가거든요. 예. 여기서 이렇게 기시다 정부가 이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일본은행이 해야 됩니다. 위에다가 해야 됩니다. 예. 절차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를 그대로 한번 보이시면 이것은 시청자에 보여드렸습니다. 예. 자막을 돌려서 1단계, 2단계, 3단계 조치를 한번 시청자분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막, 두 번째 자막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조치가 나와야 됩니다. 예. 이런 조치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과연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 이 자막은 시청자 여러분한테 눈이 익숙한 자막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베노믹스의 출구 전략을 해야 되는데 아베노믹스는 아베 정부가 아베가 죽었어도 지금 가장 자민당의 다수당입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위에다가 자민당을 결별하고 옛날 미에네 파리담으로 일본의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사실 독립성, 중립성을 지켜서 일본은행의 독립성 지켜성을 자민당과 결별해서 해야 되는데요. 위에다는 자민당과 결탁해서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내지는 일본은행 총재하기를 가장 바라는 사람입니다. 시청자는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은행과 결별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아오키 법칙과 또 엔화 가치를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학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